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자 보고서에 이어서 정말 현금 부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는데 조금 더 시급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주제를 먼저 다루고 그 영상은 차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기사가 났어요. 평당 1억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뚫었다. 그래서 앞으로 거침없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도 평당 1억을 넘었다 하면서 매일경제에서 단독 기사로 이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이 기사는 순식간에 공유돼서 공유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104동 16층이 34억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9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30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도자는 70대 중반으로 근전한 매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뚫려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카더라 통신의 일부죠. 부동산의 속설이 있죠. 등기 쳐봐야 안다고. 등기 아직 안 친 거죠. 30일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34억을 단박에 낼 수 있는 계약금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34억을 단박에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있다는 듯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강남은 평당 1억을 뚫었다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죠? 강남 평당 1억 시대에 새로운 바닥이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버블의 꼭지점을 찍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이 기사가 저는 새롭지가 않아요. 왜? 몇 달 전에도 또 똑같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8월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왔죠. 강남 반포는 평당 1억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평당 1억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분들의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매물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이고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모든 청약들이 로또 청약이 될 거고 현금 부자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거고 결국 더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보상금이 쏟아지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들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래량이 주는 건 매물이 줄어들어서이고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왔죠? 버티는 주인들 매물 끊긴 강남권 아파트 하면서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갔어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호가를 올려도 매수가 따라와요. 새 아파트 인기에 시장은 매도 우위다 라는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얼마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파느냐 안 파느냐가 문제일 정도로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동네에 중개업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거래는 없는 상황이에요. 거래가 없는데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거래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한번 쭉 살펴보면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금융위기 시기에 보면 4만 채 정도가 그래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19년의 상황은 3만 채 정도가 거래되고 있네요. 물론 2019년이 다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수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현격히 낮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거의 거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월 평균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와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른다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죠? 더 이상 집값이 오른다는 희망이 없었고 경기도 최악이었고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의 거래량입니다. 현재는 모든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심리적으로는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는 거죠.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정말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줄었어요. 줄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래가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없는 이유가
매도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의 거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실의 엘사 아파트의 거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거래량이 없을 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 많은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찍힐 때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가 보였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가격은 떨어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엘사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마 아파트 한번 볼까요? 음마 아파트도 거래량이 아주 낮았던 시기에는 가격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없을 때 가격이 떨어졌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거래량이 없을 때 가격이 떨어지죠. 이처럼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다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거래가 있다가 거래가 사라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한 건도 거래가 안 되는데 신고 안 된 거래로 지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계속 오를 거를 기대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에서도 거래는 많았습니다. 그죠?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거래는 많았죠. 지금은 거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기사에 나왔던 아크로 리버파크를 살펴보면 실거래 신고된 거는 32억이죠. 그러면 호가가 상승하고 가격을 매물을 걷어들였으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매물은 매매 시세는 30억이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매물 나와 있는 것들도 3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직전 거래가가 32억인데 왜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와 있을까요? 이거 매물이 없는 걸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봐도 5만 건 가까이가 있네요. 이거 다 허위 매물이죠. 허위 매물인 거죠? 매물을 다 걷어들여서 없으면 이거 다 허위 매물 신고해야 되겠네요. 그죠? 결국 거래가 줄어드는 게 매물을 걷어들여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약을 하는 게 가장 로또인 상황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기사를 한번 볼까요? 최대 13억 차익 로또 청약이 서울에 70곳이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도 강남 로또 청약이 계속될 거예요. 시세보다 6, 7억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쏟아진다는 뜻이죠. 시세 차익 5억에서 7억이라는 로또 아파트 삼성 레미안 라클래시의 분양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청약 점수가 높고 현금 부자가 대거 몰릴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15대 1로 마감을 했어요. 상한제가 부른 청약 대란으로 정말 청약이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로또 청약이니까 실제 당첨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레미안 라클래시에서는 부적격 당첨자 제로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청약 자격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첨만 되면 로또고 다 계약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레미안 라클래시 예비 당첨자 계약을 안내하고 있네요. 어느 언론에서도 다뤄주지를 않아요. 지금 미계약이 났는데 미계약이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되게 조그만 언론사에 기사가 났습니다. 레미안 라클래시 예비 당첨자 계약 30일 시작 미계약분 계약이라고 나오면서 여기 보면 이제 예비 당첨자들한테 개별 연락을 취한 뒤에 30일부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비 당첨 물량은 청약 부적격자하고 일부 계약 취소자 등의 미계약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제 청약에 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계약 취소하시는 분들을 뺀 나머지 미계약분을 이제 여력이 되시는 500% 신청하신 예비 당첨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로또를 가져가세요라고 안내를 하면서 팔겠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은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레미안 리더스원이 청약에 돌입을 했어요. 이때 강남의 마지막 로또라고 레미안 리더스원 청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4억에서 5억은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펌프질 때문인지 몰라도 최고 422대 1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남 로또라고 불렸지만 미계약 물량이 속출을 했죠. 이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계약을 포기한 분들이 생겨서 결국 미계약이 나왔다. 청약에 부적격이 된다는 거는 그냥 부적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적격 처리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앞으로 13억 이상 차익이 나는 로또 청약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런 청약 통장을 잘못해서 청약 부적격으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드는 실수요자가 있을까요?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속출하는 이유는 허수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앞으로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호갱노노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향후 3년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추가로 공급된다는 뜻이고 그 동그라미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공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많은 강남권에 지금 이렇게 많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보면 더 많은 수의 물량이 들어오고 3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됩니다. 그죠?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기존에 없었던 집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하면 모든 공급이 멈출 것처럼 그러면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토지보상금이 45조가 풀리고 또 초저금리 시대로 부동자금이 100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자금들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결국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많은 유동성이 다 부동산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됐고 그 분양에 대한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하면서 이미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 결과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더 많은 지금 예전부터 있던 부동자금 1000조 이상이 되는 부동자금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부동산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풀리면 집값 상승의 내관이 될까 하면서 보상금 45조 원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토보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대토의 전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토권을 담보로 한 토지주 대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전국 땅값 역대 최대 토지보상금 불붙이나 라고 얘기하면서 45조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땅값과 집값이 동시에 출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래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자극을 받을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초저금리에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천존화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갈까 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유동성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성은 자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유동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는 토지를 보상을 받을 때 현금으로 보상을 받거나 또는 대토, 택지로 조성되는 토지의 일부로 받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45조의 대부분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자금인데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요.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토지주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시행을 직접 하죠. 지주를 모아서 특정 블록을 받은 다음에 그 토지를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전매하는 형태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항지구 같은 경우 역세권이라서 여기도 40% 가까이가 대토보상을 받았었고 경기 하남이나 과천 등 3기 신도시는 위치가 좋아서 대토보상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상에 따른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연도별 보상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은 집값이 가장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죠. 그때 가장 많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고
부동산 시장에 그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장에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시중에 부동자금 천조는 계속 존재하던 돈입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계속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토지보상금이 더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의 먹을거리가 있을 경우에만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집값이 오르려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유입이 돼야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현금 부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사고 지금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현금 부자들은 거주주택 그리고 거주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부자들은 더 이상 뛰어들지 않아요. 두 번째,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을 보고 이를 처분해서 현금 부자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대출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LTV가 도입이 됐어요. 기존에는 가계대출에만 있었던 게 이제 주택매매업, 주택임대매매업 법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LTV가 적용이 되고요. 또 부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LTV의 대상이 됩니다.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혔어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가주택 갖고 있는 1주택자 이제 대출 안 해줍니다. 그리고 3억만 갖고 뭐 30억짜리 집을 샀다라는 이상한 거래들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대출을 틀어 막았습니다. 은행들은 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요. 시중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중단을 했고 적격대출, MCI 대출을 취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주택대출을 안 하고 있어요. MCI는 모기지 신용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요거를 안 하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적격대출의 신규 취급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신예대율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대출을 다 쪼이고 있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거는 예금 대비해서 대출 비율인데 지금 은행이 10억을 갖고 있으면 10억을 다 빌려준 상황이에요. 예대율이 10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되는 새 예대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용봉여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된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 이런 거는 다 지금 비율이 20%, 30%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틀어 막았습니다.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금 부자 안 사고 다주택자 팔아서 다시 사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 달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이 바닥이 났고 성장률 쇼크에 빠졌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고 반도체 수출액은 10년 내 최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파동, IMF 금융위기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을 때 빼고는 1%대 연간 성장률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최악의 거시 지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장 엔진을 싣는데 집값만 폭등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기미는 보이지만 집값 상승세는 안 꺾일 듯 하면서 이런 얘기를 쏟아내면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블 모형 중에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거기 보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합니다. 모든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그 경제의 일부인 집값만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새로운 논리예요. 그죠? 디플레에도 집값이 오르죠. 유동성의 위기가 왔는데도 가장 유동성이 낮은 집이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논리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2년 전 비트코인의 상황이 정말 많이 생각이 돼요. 결혼자금 8년 모아서 1억 원의 비트코인에 넣었는데 4달 만에 2천만 원이 됐어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예전에 비트코인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 가정주부도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시점이 있었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난 뒤에 폭락을 겪었습니다. 아파트도 서울의 집값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초저금리 시대에는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험관리가 뭐예요? 분산투자, 위험 회피,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지역이나 자산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위험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든 재산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영상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조정이라는 걸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 위주로 영상을 자꾸 다루는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던 건데 집값이라는 거는 강남의 집값을 기준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남의 집값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도 그래서 강남의 집값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제가 못 따라드리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천천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앞으로도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